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바로 수상한 공시인데요. 먼저 저희가 돈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바로 기업 공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업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이 상하프론테크는 1986년도에 상하양행으로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201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주요 생산 부품으로는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 부품과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이 진출을 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의료기기와 그리고 고부가가치 특수 소재 사업에도 힘을 쏟게 되면서 앞으로의 그 매출 확대까지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매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하프론테크 지난해 매출액은 1,533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3억 원, 순이익은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 17.6%가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순이익도 81.4%가 급감을 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관련해서 기업 측은 이런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요인으로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을 꼽게 됐는데, 사실 대표님, 이 상하프론테크 이 사업 영역만 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어떤 충분한 그런 성장 모멘텀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좀 관련해서 살펴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상하프론테크의 이 사업 부분이 좀 한 4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매출의 어떤 속내를 보면 네.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고유의 매출군들이 좀 있습니다. 고유의 매출군요. 잠깐 사업 보고서 한번 보죠. 좋습니다. 자, 3월 15일자 이 회사가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매출군에 대한 포지션은요. 네. 바로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네. 자, 최근에 이 매출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이 주요 제품군에 대한 어떤 현황입니다. 네. 자, 1,000원 기준이니까 자, 397억이네요. 2차 전지 부분에서 397억의 매출, 그 다음에 OA 191억,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계열에서 227억, 뭐 PCB 58억,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 기타 총 해서 1,533억 원의 이제 매출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느 게 좀 주력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단연 2차 전지에 좀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네요. 그런데 또 디스플레이라는 게 PCB나 디스플레이 부분이 또 한 탓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의 영역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이 회사는 한 4가지의 이 사업 부분에서 이 고유의 사업 영역을 좀 만들어가는 회사인데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자, 앵커님, 우리가 네. 사채 뭐 최근에 많이 공부해왔죠. 그랬죠. 전환사채가 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네. 자, 교환사채도 있는데 사채는 크게 이제 3가지의 이 유형으로 이 발행이 됩니다. 네. 근데 EB라고 불리우는 이 교환사채는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자, 바꿔먹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고물상 아저씨한테 네. 고물 갖다 주면 과자 줍니다. 그랬죠. 고물 갖다 주고 과자랑 네. 바꿔먹는다고 하죠. 자, 그런 건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네. 회사의 어떤 약정, 행사 주가가 일정 구간 이상이 상회했을 때 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장 범위, 즉 유동이 가능한 이 유가 증권이죠. 네. 상장 주식과 이제 교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네. 최근에 발행일이 최근이냐, 1년 후냐에 따라서의 차이가 있는데, 1년 후에 발행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발행된 행사가액에서 1년 후에 주가가 보장이 되면 네.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을 전환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행사가액이 미달되면 네.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환사채는 네. 좀 다른 성격입니다. 어느 정도의 교환가액을 설정해 주고 주가가 네. 그 이상의 어떤 영역에 도달되게 되면 네. 채권자 판단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자사주와 교환하는 형태의 이 사채 발행이 바로 교환사채입니다. 그렇군요. 자, 내용을 이어서 좀 볼게요. 네. 이어서 자, 보시면 회사는 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3호 교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네. 이 회사에 지금 310억 원이라는 건요. 네. 이 회사 전일종가의 기준의 평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회사는 이 조달된 자금을 250억을 시설 자금에 이제 투자하고요. 네. 60억을 운영 자금에 사용하겠다라는 계획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죠. 교환 비율은 100%. 자, 교환가액이 58,600원인데 오늘 주가를 잠깐 볼게요. 네. 주가를 자, 보면 상하 프론테크가 프론테크죠? 자, 5만 지금 3,200원이죠? 네. 53,200원인데 네. 교환가액은 58,600원. 즉 지금은 이 교환가액보다 밑에 있어요, 주식이.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급등해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이 네. 도달되게 된다면 네. 채권자가 당연히 주식과 교환해서 시세를 시세 차익을 그렇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잠깐 내용을 볼게요. 네. 자, 만기일은 4월 2026년도까지, 즉 발행 후 5년까지 네.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대비해서 교환사채, 즉 원금을 받아가느냐, 네. 회사의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자사주로 교환을 하느냐, 바로 이런 방식의 교환사채입니다. 지금 납입 대상자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납입 대상자는요, 바로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거의 뭐 반반씩 납입을 하는데 그렇네요. 조달된 자금은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라는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연계해서 공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교환사채라는 거는 바로 자사주를 그렇죠.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은 날 공시가 있었죠. 자기 주식 처분 결정입니다. 어. 자, 회사가 보유한 52만 9,885주가 네. 처분 대상 기준에서 58,600원의 처분가액을 이제 생성했는데 회사는 310억이라는 확정된 금원액을 우리가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데 네. 자, 이런 효과가 참 두 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자사주를 만약에 돈이 급해서 네. 장내에서 처분하게 되면 58,600원이라는 가격대에 처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주가 가치가 희석되면 희석될수록 네. 4만 원에 팔릴 수도 있고 5만 원 초반에 팔릴 수도 있고 네. 물론 뭐 가격이 좀 더 좋아서 6만 원에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어떤 주가 가치 희석을 좀 덜 영향을 주면서 제3자인 기관 투자자에게 네. 52만 9천 주의 이 자사주를 교환사채 발행 형식으로 이제 넘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달된 310억을 시설 투자와 운용 자금으로 사용한다라는 이 계획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떤 사채의 종류를 아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교환 사채를 선택하는 경우 사실은 어떤 기업의 자신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종류도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업 입장에서와 또 투자자 입장에서 이 교환 사채를 진행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교환사채 발행 자체를 네.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3자의 어떤 블록들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서 매각을 했는데 단기에 이런 주식이 네. 시장에 출현을 한다면 주가가 당분간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네. 지금은 현재 주가의 윗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죠. 첫 번째.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하 프론테크의 지금 성장성을 주목해서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했다는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주가는 53,100원인데 네. 아까 58,000원대의 교환가액이 이제 생성됐죠. 그랬죠. 즉 기관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이 실적 시그널은 6만 원 이상 또는 7만 5천 원까지의 어떤 주가의 컨센서스를 좀 보고 네. 확정된 어떤 납입 금액을 판단하게 된 요지인데 네. 만약에 회사가 무슨 우발적인 사항, 회사의 어떤 모멘텀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네. 저는 오히려 주가에 좀 더 좋은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어. 판단이 좀 되고요. 네. 잠깐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봉상의 이 저점 영역대 단단하게 좀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는요. 네. 33,500원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1차 지지선으로 보여지는 구간이 44,000원대로 저는 보여지는데 네. 주가는 지금 상단에서의 최근의 어떤 단기 지지선인 5만 원대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의 어떤 적정 구간인 이 타점은 네. 바로 요 구간입니다. 자, 얼마냐면 네. 44,000원에서 5만 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네. 자, 이렇게 시그널 자체는 상승할 수 있는 돌파 시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요인이냐면 실적인데 네. 지금 상하 프로테크는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분리막의 상용화를 이제
가시화시킨 회사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이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성 비중을 2차 전지 수요 확대에 따라서 분리막 시장에서의 어떤 상하 프로테크가 파일을 좀 더 가져갈 것이다. 자, 실적적인 어떤 요인과 성장성의 요인에 좀 주목해서 네. 상하 프로테크를 좀 보는 그런 시그널인데 네. 지금 44,000원에서 5만 원을 1차 매수 유혹가. 저는 뭐 적극적 매수 유혹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44,000원에서 5만 원대는 비중 20% 미만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3분기 실적 또는 내년까지 어떤 실적적인 요인을 네. 보면서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던 어떤 주가 컨센서스의 부분에 있어서는 6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도 뭐 충분히 뭐 상회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증권가 예측에서는요. 네. 한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좀 이 가격대를 좀 예측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네. 뭐 그렇게 큰 어떤 매출의 어떤 성장 요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타격을 좀 받았던 사업 부문들이 있었죠. 그랬죠. 이 회사가 네 가지의 사업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좀 괜찮았는데 디스플레이 네. 부분에서는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드컵 또는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의 어떤 호황기. 네. 이 종합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 열릴수록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같이 네. 비례해서 좀 성장되는 어떤 실적 상승 요인이 있는데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도쿄 올림픽도 연기가 됐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는 조금 타격이 좀 불가피했던 그런 업종 중이거든요. 네. 상하 프론테크도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이 실적의 어떤 회피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네. 좀 예측을 하는데 네. 저는 2021년도에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이 파이에서 매출 상승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우리가 매수 타점을 가져가도 좀 나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종목 상하 프론테크 알아봤는데요. 이 역시나 물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부문 이 부분은 감소를 했지만 향후 이 2차 전지 관련 이 섹터만큼은 그래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탄탄하게 지지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반영된다면 충분한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타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44,000원에서 5만 원 구간대에는 1차 매수 그리고 적극 매수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분할 매수적 관점에서 비중은 20% 미만으로 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는 7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분기 실적 보고서까지도 참고하셔서 차익 실현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헬릭스미스입니다. 이 헬릭스미스 저희가 이미 수상한 공시를 통해서 한 차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헬릭스미스는 2005년도에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2019년도에 사명을 변경했는데 바이오메드에서 헬릭스미스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질로는 DNA 기술 기반의 엔젠시스라고 불리는 이런 약물을 현재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때 코스닥 시총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투자자분들과 또 시장에 관심을 꾀했던 그런 기업인데 지난해 10월이죠. 이 옵티머스 등의 부실 펀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이런 전례가 확인이 되면서 이 증시에서는 퇴출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관리 종목 지정만큼은 그래도 모면을 했었는데 주가 급락은 피할 수가 없었죠. 아마 그때의 공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도 8월에 이 헬릭스미스 김 대표가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향후 2년간은 유상증자를 절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지난해 9월에 김 대표 본인은 이제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증폭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단체 행동까지 이런 부분까지 일으키게 된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가 이제 소액주주들의 표를 모아서 임시 주총을 열었고요. 결국에는 이 헬릭스미스 김 대표의 해임안을 올릴 계획까지 좀 세우기도 했었는데 이 최근 이 회사 경영진과 이 소액주주 간의 이런 움직임들이요, 대표님. 네. 사실 상당히 지금 뭐 자본도 끊임이 없고 투자자분들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뭐 마음을 너무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네. 공시에서 한번 한 차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지금 헬릭스미스가 네.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까지는 좀 좋으나
자, 경영진의 어떤 책임 없는 자세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이 우려감이 네. 거의 뭐 파국에 치닫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파국까지. 잠깐 네, 공시 내용을 안타깝네요. 우리가 잠깐 보더라도요. 네. 회사는 뭐 기타 경영 사항을 통해서 검사인 선임 신청, 그다음에 정기 주총회 이후에 뭐 공시 불이행이 있었죠. 네. 다 이런 게 경영권 분쟁 소송이지 않습니까? 주주 명부를 네. 열람해 달라고 가처분을 했는데 네. 자, 공시도 지원하면서 4점에 공시 벌점도 좀 맞았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도 자, 현재 김선영, 유승신 대표가 경영에서 일단 물러나고 네. 연구와 임상에 매진하겠다라는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계획을 좀 한번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걸 뒤집은 겁니다. 네. 지금 김선영, 유승신 대표이사는 경영에서 물러나서 네. 임상 연구 활동에 매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후보자가 사임했다. 좀 다소 아주 궁색한 그런 변명으로 좀 일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 회사의 이 비대위 소액주주 연합이 사실 요구하는 이 부분들은 네. 결코 불순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당당하게 투자했던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네. 정작 유상증자에 납입하지 않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네. 회사의 어떤 이 사업 구조를 연명하기 급급한데 정작 이 옵티머스 펀드에 부실 투자를 하면서 막대한 또 손실을 끼쳤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해명이 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불성설의 어떤 격으로 네. 이 비대위에 있는 소액주주들을 또 고소했어요. 지금 정말요? 어떤 뭐 나와 있는데 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 회사의 어떤 주주가 네. 악성 게시글과 그다음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게시글 12건을 이제 추려가지고 네. 서울 강남 경찰서에 이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내용은 뭐 허위 네. 사실을 좀 유포했다는 건데 자, 여기는 맹점이 있습니다. 현직 주주가 회사의 어떤 이 비위나 회사의 어떤 불확실성한 어떤 책임 없는 어떤 해명에 대한 어떤 의문 제기 또는 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내가 보면 투자한 회사에 맞아요. 대한 어떤 의혹 제기를 못하면 여기가 네. 공산주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이 만약에 뭐 전혀 사실과 주주 관계도 아닌 자가 뭐 말도 안 되는 이 허위 사실을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거의 소속되어 있는 이 투자자들이 바로 비대위 소속의 소액 주주라는 거죠. 회사 측에서 아무래도 이 비대위에 좀 압박을 통해서 네. 어떤 경영 일선의 어떤 이 사항들을 좀 유리하게 좀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뭐 갈등의 이런 이 조짐이 더욱더 확산될 그런 움직임이 좀 예측되고 있고 네. 지금 소액주주 연합은요 네. 현 경영진의 어떤 퇴진을 좀 요구하면서 아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까지 진행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네. 어떤 그런 상황들도 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뭐 경영권 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주주와의 갈등 사례까지 이런 사례들이 뭐 다른 예전에도 있었었나요? 이례적인 것 많은 같은데요. 회사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비일비재하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주주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 주주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해서 회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사주도 사고 무상증자도 하고 액면 분할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펼치는 데 반해서 네. 이렇게 주주와 소통하지 않고 불통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주주를 적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회사의 어떤 경영권 분쟁의 적대적 M&A의 어떤 분쟁 사례는 항상 끊임없이 좀 제기가 됐는데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좀 이 투명하지 않은 것들도 좀 있었죠.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현 경영진을 좀 압박할 목적으로 내세우는 경영권 분쟁이 좀 대다수지만 네. 헬릭 스미스의 이 비대위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렇게 아주 무모하진 않다. 네. 현 경영진의 어찌됐든 책임 있는 좀 자세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주주를 고소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어떤 투명한 내용들을 네. 상세하게 공개하고 해명하는 그런 어떤 이 공개적인 어떤 네. 회사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다소 좀 씁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수상한 공시 종목 헬릭 스미스를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와 좀 반대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 경영진이 보다 더 투명한 경영 체제와 그리고 주주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이 우리들 휴브레인 2009년도 12
2월에요. 우리들 제약의 메디컬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면서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역시 2009년도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재상장한 기업입니다. 이 주 사업 라인을 보게 되면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유통하는 메디컬 사업 부문과 그리고 피트니스 기구를 유통하는 생활건강 사업 부문, 또 의약품 유통부문, 스토리지 사업부문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기업을 최근에 이제 합병하게 되면 지난달에 합병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이 460억 원의 유상증자를 이제 확보한 그 자금으로는요 상품 매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좀 야심찬 포부도 밝히기도 했는데 대표님이 요즘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좀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예, 우리들 휴브레인 일단 뭐 최근 실적 한번 보겠죠. 네. 잠깐 볼게요. 네. 매출액은 지난 561억 대비 268억, 거의 뭐 한 40% 이상 감소했고 네. 영업이익은 24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작년 한 8천만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는데 올해는 손실 폭이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이 좀 있고 그렇네요.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네. 112억 원인데 당기순이익은 피투자했던 이 지분법에 대한 어떤 이익이 좀 반영되면서 우리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네. 영업이익을 내고 여기까지는 회사의 직접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손익구조를 영업 손실 또는 영업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네. 당기순이익은 영업에서 어떤 특정 수익, 즉 투자했던 회사의 가치가 좋아지면 이게 영업의 수익으로 좀 반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좀 날 수 있는 건데 어. 우리들 휴브레인 어찌됐든 거의 뭐 40% 급감한 이 매출액에 대해서 네. 성장성이 좀 다소 정체됐다라는 의혹지가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46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하면서 주가도 크게 좀 폭락한 그런 흐름이 좀 있거든요. 네. 잠깐 뭐 차트를 살짝만 볼게요. 좋습니다. 흐름이 좀 있는데 뭐 네. 지금 보더라도 주가 뭐 완연하게 지금 뭐 일봉상 하방이네요. 저점에 좀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어서 좀 갈게요. 네. 이후에 460억을 들여서 확보된 이 재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인수해서 네. 새로운 어떤 사업 시너지를 좀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는데 그랬죠. 자, 우리가 증권신고서를 회사에 내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방식은 한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죠. 네. 주주 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네. 회사는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주주 배정이라는 건요. 주주들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납입을 했는데 네. 만약에 100억을 모집하는데 참여 주주가 70억을 납입했어요. 네. 그럼 30억은 실권이 됐죠. 그렇죠. 그 30억을 실권주 일반 공모라는 형태에서 일반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채워진 이 재원을 가지고 네. 회사는 이제 자금을 쓰게 되는 건데 일단 46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어떤 이 일봉상 저점의 어떤 영역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자, 좀 이상한 공시가 하나 있어요. 4월 14일 거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한 회사들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좀 이게 뭐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정정 많이는 신고서. 봤는데 이게 참 뭐냐 네. 좀 많이 어려울 텐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대규모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네. 금융감독원의 수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 금융감독원에서 오케이 증자 진행하세요라고 해야지 네. 그 일정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정정신고서라는 건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다시 써라 빠꾸를 한 겁니다. 네. 자, 정정신고서 제출을 볼게요. 네. 3월 31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락이 됐다는 그렇죠. 거네요. 회사의 어떤 투자 위험도를 좀 더 강하게 쓰거나 회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작성해야 되는 어떤 우발적인 상황, 회사의 어떤 리스크 부분까지 좀 더 이 소상하게 좀 작성해라 라는 정정 요구고요. 이 증권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유상증자가 다시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요구를 하고요. 회사는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일로부터 다시
증권신고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네. 금융감독원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음. 이후에 다시 또 검토를 하는데 또 빠꾸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겠어요. 이제 잘 쓰게 되면 네. 효력 발생이라는 이 안내 문구가 납니다. 효력 효력이 발생. 발생되었다는 것은 신고서가 적합하다라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고 네. 승인 이후에 유상증자 일정을 좀 진행할 수 있는데 음. 지금 우리들 휴브레인은 460억 원의 이 유상증자 결정을 했지만 네. 금융감독원의 이 정정 요구로 인해서 일정이 자 정정전에서 정정후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그러네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신고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이 보강에서 아직 날짜를 픽스하지 못한 겁니다. 아. 제출 시점에 다시 네. 유상증자 결정의 어떤 세부 일정들이 확정돼서 다시 공시될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이 정정 요구 또는 효력 발생에 대한 어떤 공시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좀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을 통해서요, 역시나 이 어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이번에 460억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정정 보고서를 받게 되면서 이제 이런 기간이 연기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공시를 통해서요, 공시 내용을 분석해드리고 풀이해드리는 건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준비해드리고 있다는 점, 필요한 부분들은 꼭 메모하시면서 그리고 늘 시청해주시면서 네, 이런 투자 지식도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상한 공시는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